2023년 10월 평양의 새벽 3시였습니다. 순안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항의 모든 출입구가 즉시 봉쇄되었고 무장한 군인들이 터미널 곳곳을 장악했습니다. 활주로에는 탐조등이 켜졌고 경비견을 동원한 수색조가 편성되었습니다. 평양 전역에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직접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찾아내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전국의 보안기관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북한 전략무기기획처 부국장 한도현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37세의 나이에 김정은의 7차례 직접 보고 대상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북한 핵무기 실전 배치 계획을 총괄하는 최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평양의 엘리트 중에서도 최상층에 속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족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핵무기의 설계자이자 체제의 두뇌라 불리던 남자가 단 하룻밤 사이에 국가의 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북한이 가진 모든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핵탄두 20기의 정확한 위치, 이동 경로, 발사 코드 체계, 그리고 김정은의 비상지휘소 위치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가 최고 기밀이 두 다리로 걸어나간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에게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보안부는 즉시 그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CCTV 영상이 분석되었고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양의 모든 검문소에 그의 사진이 배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가 배신했는가?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는가? 당 간부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혁명 전사였습니다. 그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아닌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도현은 30대의 나이에 이미 북한 전략무기기획처 부국장이라는 놀라운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혁명 두뇌로 불렸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 특별 배급, 해외 출장의 기회까지 누릴 수 있는 특권층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거 지역에 있었고 냉장고에는 항상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차량에는 특별 번호판이 달려 있어 검문소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핵물리학 분야에서 천재로 인정받았습니다. 27세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 30세에 전략무기기획처에 발탁되었습니다. 그의 연구 논문은 김정은의 책상 위에 직접 올라갔고 그는 7차례나 최고 지도자 앞에서 직접 보고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가 설계한 핵탄두는 북한의 전략무기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박선희는 평양의과대학 출신의 의사였고 아들 지우는 군사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딸 유림은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전공하며 장학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도현의 가족은 평양 사회에서 모범적인 혁명 가정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군사대학에 다니던 아들 지훈이 수업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1살의 건강하고 총명한 청년이 교실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고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동료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고
교수는 급히 의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지훈에게 내려진 진단명은 간질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이것은 치료 가능한 질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간질은 정신결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유전적 결함을 의미했고 가족 전체를 낙인 찍는 주홍글씨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성분 제도에서 이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의사인 아내 선희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도연의 가족은 서서히 사회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지훈이 군사대학에서 퇴학당했습니다. 혁명의 전사가 될 수 없는 신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훈장과 표창이 회수되었고 기숙사에서 쫓겨났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학업 성적도 모범 학생으로서의 명예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딸 유림이 받던 국가 장학금이 박탈되었습니다. 사상적으로 불건전한 가정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하나둘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 박선희는 더 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간부 부인 모임에서 조용히 제외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모임에 그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녀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빈 채로 남겨졌고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녀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수술에서 배제되었고 승진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한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바친 충성이 이렇게 쉽게 버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핵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당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하며 체제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해외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체제를 배신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충성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들의 병 하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내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이 죄란 말인가? 하지만 체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그저 차갑게 등을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안은 성분에 문제가 있대. 한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충성의 대가는 보호가 아니라 버림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의 헌신이 단 하루 만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당에 대한, 그리고 혁명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평생 바쳐온 충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특권층이었던 그조차도 이제는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무의 아들 같은 환자에게는 더 이상 배정할 수 없습니다. 평양 최고의 병원에서조차 간질 치료제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구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항변조차 또 다른 죄가 되었으니까요.
한도연은 그저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며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천재가 자신의 아들 하나 살리지 못하는 무력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핵탄두를 설계했습니다. 이 두뇌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들에게 줄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이 평양을 뒤덮고 침묵만이 지배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도현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아내 박선희가 방 구석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문 커튼은 꼭 닫혀 있었고 방문에는 수건이 틈새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중국제 라디오였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녀는 주파수를 조심스럽게 맞춰갔습니다. 한도연은 급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하지만 선희는 그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들어야 해요. 우리 아들에 대한 진실을요. 곧 또렷한 한국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남한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질은 완치 가능한 질환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한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간질 환자도 대학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이것은 정신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일시적인 전기적 이상일 뿐입니다. 약물 치료로 발작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고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국에는 수만 명의 간질 환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평생 믿었던 체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버림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주저앉으며 라디오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도연은 매일 밤 욕실에 숨어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샤워를 한다는 핑계로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작은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는 벽 너머의 세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병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무료 진료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는 이야기에 한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들 같은 환자들이 약을 먹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취직하고 꿈을 키웠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한도연은 매일 밤 진실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이 체제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의 손에 절대 무기를 쥐어주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재능을 모두 바쳤습니다. 해외 학회에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때도 단 한 번도 망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는 그의 아들 하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한 탈북자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습니다. 저도 특권층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좋은 집에 살았고 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충성해도 제 딸이 아프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도연은 라디오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자신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탈북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한에 와서 제 딸은 치료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웃습니다. 진짜로 웃습니다. 두려움 없이 웃습니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한도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욕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체제는 내 아들을 살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한도연은 그날부터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충성은 이제 체제가 아닌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연구소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국경의 취약 지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설계하던 그 두뇌로 이제 탈출 경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한도연은 작은 노트에 암호화된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연구 노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탈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 순찰 패턴, CCTV 사각지대, 강의 수위 변화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물리학자답게 모든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날씨, 달의 위상, 조류의 이동까지 고려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생존이었지만 그는 과학자처럼 접근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한도연의 집 앞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항상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한도연이 움직일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냉혹했고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한도연이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그 차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연구소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회의 중에 한도연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이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이 몰래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파일들의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그가 숨겨둔 메모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연필 위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 안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한도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소파의 쿠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침대 밑에 숨겨둔 상자가 조금 옆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아내 선희도 눈치챘습니다. 여보,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들은 더 이상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가보안부 요원이 연구소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요원은 짧은 머리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한도연을 별도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한도연에게 차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리 동무, 요즘 이 구역에서 전파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혹시 외부 방송을 듣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질문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동무. 저는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핵개발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원은 천천히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지요. 리 동무는 당에 충실한 일꾼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적들이 우리 내부를 침투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간부들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리 동무, 당신의 가족. 아들이 군사대학에서 퇴학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당과 수령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협조하라. 아니면 가족이 위험하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언제나 당과 수령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는 거짓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원은 잠시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하지만 리 동무 조심하십시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소한 의심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위도 과거의 공헌도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원이 떠난 후 한도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변기를 붙잡고 몇 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라디오를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것을 물로 씻어내고 부품을 분해해서 여러 쓰레기통에 나눠버렸습니다. 이어폰도 불에 태워 없앴습니다. 증거를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국가보안부 감시 목록 47번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류 가방에는 GPS 추적 장치가 몰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소에서 복사한 자료들, 접속한 컴퓨터 파일들,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 동료 하나가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조용히 귀 한도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현 동무 조심하게. 당신을 보는 눈이 많아. 보안부가 당신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네. 그 말이 경고였다는 것을 한도연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체포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고 가족도 함께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죽을 것이었습니다. 3대가 멸족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가족을 모아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튼을 모두 닫고 TV를 크게 켜놓은 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곧. 아내 선희는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한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남쪽으로.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잡히면 총살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어도 서서히 죽을 뿐이었습니다. 딸 유림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저 때문인가요? 한도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날 밤부터 가족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조용히 의심받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었으니까요. 한도연은 평소처럼 연구소에 출근했고 아내는 병원에 나갔고 아이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탈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습니다. 탈출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를 구하려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려면 국경을 넘으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한도연은 연구소 자재 담당 최강민을 불러냈습니다. 최강민은 40대 중반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연구소에서 20년을 일했고 온갖 암거래의 중개자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연구소에 필요한 물자를 중국에서 밀수입하거나 연구원들이 필요한 물건을 암시장에서 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한도연은 평양 외곽의 허름한 식당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구석 자리에서 한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최동무, 내 가족을 남쪽으로 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최광민은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한도연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한도연을 관찰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담이십니까?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데리고 탈북하려 합니다. 당신이 길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이 브로커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광민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부국장 동무,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평양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군대가 동원될 겁니다. 국경이 완전히 봉쇄될 겁니다. 일반인 탈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신은 국가 핵심 인물입니다. 김정은 동지가 직접 당신을 찾으라고 명령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내 아들이 죽습니다. 최강민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묻어났습니다.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당신 같은 고위급 인사를 빼내려면 최소 미화 10만 달러는 필요합니다. 브로커들도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요. 잡히면 그들도 총살당합니다. 그리고 탈출 경로도 복잡합니다. 국경을 넘고 중국을 횡단하고 제3국으로 가야 합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도연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연구소의 백금 촉매제를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백금은 핵개발에 필수적인 물질이었지만 동시에 중국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귀금속이었습니다. 부국장인 그에게는 자재실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재고 관리도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한도연은 조금씩 백금을 빼돌렸습니다. 매번 몇 그램씩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그는 장갑을 끼고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옷 안쪽 주머니에 숨겨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국장의 차량은 검사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 지하실 깊숙한 곳, 오래된 김치 항아리 밑바닥에 숨겼습니다. 3주가 지나자 500g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약 15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최광민은 그 백금을 확인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은 저울로 무게를 재고 순도를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순도도 높고 양도 충분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이 탈출에 성공하면 저도 1년 안에 빼내 주십시오. 저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한에 도착하면 제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을 믿고 돕는 조건입니다. 한도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을 반드시 구출하겠습니다. 최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국장 동무. 아니, 이제는 한동무라고 불러야겠군요.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암호화된 연락처와 탈출 경로의 개요였습니다. 10월 17일 새벽 2시. 평양 외곽 대동강 선착장에서 배를 탈 것입니다. 그곳에서 압록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압록강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의 암호명은 독수리입니다. 그에게 이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그는 작은 천 조각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특이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0월 17일 새벽 2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습니다. 당신도 당신 가족도 그리고 저도.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곳을 떠납니다. 아내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딸 유림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한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한도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과 사를 건 도박이라는 것을.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 서서히 죽는 것보다 자유를 향해 달리다 죽는 것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새벽 2시였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은 잠든 아들을 등에 업고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선희는 딸 유림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도 최대한 낮췄습니다. 대동강 선착장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것은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선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으로 배에 타라고 했습니다. 한도연은 백금의 절반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선장은 그것을 확인하고 엔진을 켰습니다. 배는 어둠 속을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한도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가 평생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가 충성을 바쳤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3시간 후 그들은 압록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십시오. 저쪽 숲에서 독수리를 찾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한도연은 가족을 이끌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진흙탕을 걸으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한도연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것을 비췄습니다. 좋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조용히 하십시오. 이곳에는 경비병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라는 암호명의 남자는 50대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 길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는 숲을 마치 자기 집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 때 갑자기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경비병이었습니다. 독수리가 급히 손짓했습니다. 뛰십시오. 지금 당장.
그들은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고 곧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나무를 스쳤습니다. 한도연은 아들을 더 꽉 붙잡고 달렸습니다. 아내와 딸도 뒤따라왔습니다. 강입니다. 저기 강이 보입니다. 독수리가 외쳤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그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그 너머가 자유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빨리. 한도연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10월의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을 업은 채로 헤엄쳤습니다. 아내와 딸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총성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총알이 물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선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유림이가. 딸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도연은 급히 돌아가 딸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한 팔로는 아들을, 다른 팔로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선희가 그들을 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요. 계속 가요. 경비병들이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의 가족은 이미 강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감싸주었습니다.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도연의 팔은 힘이 빠졌고 다리는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아이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선희도 강둑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진흙투성이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독수리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지훈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물에 젖은 채 아버지의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여긴 어디예요? 한도연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아, 여긴 자유야. 우리는 이제 자유란다. 선희가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유림이 부모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강둑에서 한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공포와 안도,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독수리가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떨리는 다리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독수리는 그들을 중국의 한 시골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산길을 따라 1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길이었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고 유림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낡은 농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특별한 리듬이었습니다. 3번 짧게, 2번 길게.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60대로 보이는 조선족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도연 가족을 말없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가구 몇 개와 김치 항아리들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부엌 구석에 낡은 양탄자를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 나무 뚜껑이 있었습니다. 지하실 입구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순찰을 돕니다.
탈북자를 찾으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시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좁은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비좁았습니다. 가로 3m, 세로 4m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한도연은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작은 환풍구 하나가 전부였고 습기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2달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노인은 담요 몇 장과 물병 그리고 간단한 음식을 내려주었습니다. 하루에 2번 저녁과 새벽에 음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특히 낮에는 절대 안 됩니다. 뚜껑이 닫혔고 그들은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한도연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미약한 불빛이 가족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모두 창백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젖은 옷은 차갑게 몸에 달라붙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선희가 배낭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약간의 돈, 그리고 한도현이 숨겨온 USB였습니다. 그 USB에는 북한 핵무기 전력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첫날은 가장 길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하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한도연은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유림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그래야만 한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둘째 날 지훈의 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선희가 급히 그를 옆으로 눕히고 입안에 손수건을 물렸습니다. 혀를 깨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이 필요해요. 항경련제가 필요해요. 하지만 약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약은 강을 건너면서 물에 젖어 다 망가졌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발작은 5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작이 끝난 후 지우는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한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걸까요? 이렇게 아이를 고생시켜도 되는 걸까요? 한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북한에 있었다면 지우는 이미 죽었을 거요. 적어도 여기서는 희망이 있어. 그날 저녁 노인이 뚜껑을 열고 음식을 내려주었습니다. 빵 몇 조각과 물 그리고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항경련제입니다. 조선족 의사에게 구했습니다. 하루에 2번 먹이십시오. 선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의 어둠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한도연은 가족들에게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들,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아.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 지훈이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유림이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유림이 물었습니다. 아빠, 거기서는 정말 자유로워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하실의 벽에 한도연은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30개의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하나씩 줄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상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한도현 가족은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에서 탈북자 목격 신고가 있었습니다. 집을 수색하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삽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한도연은 가족들을 양탄자 아래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들은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공안의 발소리가 지하실 뚜껑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여기 지하실이 있네요. 김치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열어보십시오. 한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 항아리밖에 없네요. 노인이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지하실 입구를 김치 항아리들로 가득 채워놓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다른 판자가 있었고 그 뒤에 한도현 가족이 숨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방도 확인하겠습니다. 공안들이 떠난 후 노인이 뚜껑을 조금 열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한도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달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독수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위조 신분증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조선족 한씨 가족입니다. 내일 밤 당신들을 태국으로 가는 트럭에 태울 것입니다. 긴 여정입니다. 중국을 횡단하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야 합니다. 2주는 걸릴 것입니다. 한도연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은 그들의 것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한민수, 강선화, 한준호, 한유진. 그들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백금의 나머지를 드리겠습니다. 한도연은 남은 백금을 독수리에게 건넸습니다. 독수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한동무. 자유를 쟁취하십시오. 그날 밤 한도연 가족은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2달 만에 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별이 이렇게 많았나요? 그래. 별은 항상 저기 있었단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화물칸 뒤쪽에 작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럭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중국의 끝없는 평원을 지나고 산맥을 넘었습니다. 화물칸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공기는 탁했고 더위와 추위가 교차했습니다. 한도현 가족은 물과 빵으로 연명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멈출 때만 잠깐씩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지훈이 다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트럭이 달리는 동안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는 경련을 일으켰고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선희는 울면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한도연은 운전사 칸을 두드렸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아들이 위급합니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검문소를 막 지나쳤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발작은 1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온몸으로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림은 울면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도연은 주먹을 쥐고 벽을 쳤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작이 끝났을 때 지우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약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선희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면 바로 추방당할 것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지훈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산악지대를 지나는 길은 험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튕겨 올랐습니다. 멍이 들고 상처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트럭이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화물칸을 열었습니다. 태국입니다. 여기서 내리십시오. 밖은 밝았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한도연은 눈을 가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열대의 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방콕행 버스를 타십시오. 방콕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을 찾으십시오. 그곳이 당신들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운전사는 지도 하나를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한도연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방콕까지는 아직 20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우는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한도연이 그를 업었습니다. 유림도 비틀거렸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선희는 억지로 걸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들은 방콕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낡았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적어도 앉을 수 있었고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6시간 후 그들은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수많은 차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저게 자유로운 세상이구나.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도연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상대방은 이해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서 그들은 마침내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깃발을 보며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그들은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원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급히 내부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한도연 가족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안전합니다. 대사관 건물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보냈습니다. 직원이 그들을 작은 면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물과 음식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물과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한도현 가족은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빵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사관 영사가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도연입니다. 북한 전략무기기획처 부국장이었습니다. 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략무기기획처 부국장이라고요? 예. 저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한도연은 속옷 안쪽에 숨겨온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방수 케이스에 쌓여 있었고
강을 건너고 트럭을 타고 오는 내내 그의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무기 전력의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핵탄두의 위치, 이동 경로, 발사 코드 체계, 김정은의 비상지휘소 위치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한민국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사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보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바꿀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한도현 씨, 이것이 진짜입니까? 네. 모두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들입니다.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영사는 급히 상급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곧 대사와 무관들이 면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도현을 신중하게 신문했습니다. 질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도현은 모든 것에 답했습니다. 그의 경력, 그가 참여한 프로젝트, 북한의 핵시설들, 내부 구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신문이 끝났을 때 대사가 일어나 한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도현 씨 그리고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도현은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2달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고통, 절망, 그리고 이제는 안도.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안도 속에서 울었습니다. 선희도 울었습니다. 유림도 울었습니다. 지우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거예요? 한도현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다.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자유다. 대사관 의료진이 급히 지훈을 진찰했습니다. 그는 즉시 방콕의 한국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서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경련제가 투여되었고 링거가 꽂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양 보충과 약물 치료를 하면 안정될 것입니다. 한국에 가시면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한도현 가족은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특별기로 이송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동행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한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가 견뎌온 고통도 두려움도 작아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선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집에 가는 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한도현 가족이 평양을 떠난 지 47일 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국정원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도현은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추웠지만 그 추위는 북한의 추위와 달랐습니다. 이것은 자유의 추위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국정원의 조사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한도현은 몇 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USB의 내용이 검증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했고 그 가치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한도현 씨,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국가가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조사가 끝난 후 가족은 정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가 제공되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부엌에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선희는 부엌에 서서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물을 손으로 받으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물이 이렇게 깨끗해요. 그냥 마실 수 있어요. 한도연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부엌 한가운데서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유림은 자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책상과 침대,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저 불빛들 봐요. 저게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 저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게 살고 있단다. 가장 급한 것은 지훈의 치료였습니다. 정착 지원 담당자가 서울 대병원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은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MRI, CT, 뇌파 검사까지 모든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구조적 이상이 없습니다. 측두엽 간질로 보이는데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술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일단은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간질은 만성 질환이지만 잘 관리하면 전혀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결함이 아닙니다. 단지 뇌의 전기적 신호 이상일 뿐입니다. 한도연은 의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도연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렀고 다리 위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은 왜 다들 웃고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처방받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웃는 거란다. 감시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으니까. 한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저기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보, 우리 잘했죠? 선희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소.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었소. 석 달 후 한도연은 KAIST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연구원으로 초청했습니다. 그가 가진 핵물리학 지식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 박사님, 당신의 전문성을 의료용 방사선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암 치료를 위한 양성자 치료 연구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한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파괴하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는 KAIST 연구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북한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던 손이 이제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장비를 설계했습니다. 유림은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의 말투와 표현이 낯설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하는 농담을 이해하지 못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통역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는 나중에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한도연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지우는 약물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발작 횟수가 급격히 줄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발작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군사대학에 다니던 그는 남한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북한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한도연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핵 위협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는 의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저는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을 위해 대량 살상무기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방청석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무기는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진실과 자유는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북한에서 20년 동안 충성했지만 제 아들 하나 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온 지 1년 만에 제 아들은 치료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처럼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감시받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탈북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당신 덕분에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도연은 그들을 하나하나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다시 한강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강민. 그를 도와준 자재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최강민을 구출하겠다는 약속을. 한도연은 국정원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강민의 탈출을 돕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최강민도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천공항에서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한동무. 아니, 한 박사님. 약속을 지켜주셨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최강민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에서 일하며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5년 봄 지우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아빠, 저 대학생이 됐어요. 북한에서는 퇴학당했었는데 여기서는 대학생이 됐어요. 한도연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넌 항상 훌륭한 학생이었단다. 다만 북한이 너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야.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누구든 무엇을 할 수 있든 모든 기회가 열려 있단다. 유림도 통역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유엔 인권 담당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고 여름에는 인턴십도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의사였던 그녀는 한국에서도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그녀는 조금씩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은 함께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타워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보이는 곳이 다 자유로운 땅이에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곳의 일부예요. 유림이 스마트폰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서울타워를 배경으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쪽 어딘가에 그가 떠나온 땅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증명하고 희망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저 벽도 무너질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남산을 넘어 북쪽으로도 불어갔습니다. 한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올 자유의 날을 위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한도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든다. 나는 충성이 무엇인지 배웠다. 진정한 충성은 체제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자유가 무엇인지 배웠다. 자유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희망이 무엇인지 배웠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아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한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가족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강을 건넜고 어둠의 터널을 지났고 마침내 빛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탈북의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절망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자유를 쟁취하는 것. 한강의 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흐릅니다. 그 물은 언젠가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자유의 바다에. 그리고 그 바람은 오늘도 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자유에서 억압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그 바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라. 자유는 온다. 2027년 여름 한도연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의 딸 유림이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는 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알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아들 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만든 기술은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선희는 마침내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탈북민 전문 진료소를 열었고 무료로 탈북민들을 치료했습니다. 최강민은 탈북민 브로커 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그는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은 계속 연구했습니다. 암 치료 기술을 개발하며 그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한때 죽음의 기술을 만들었던 이 손이 이제는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어느 날 저녁 그는 또다시 한강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만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